1786년 겨울 한양, 조선의 심장부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능지처참의 고통을 겪은 이는 다름 아닌 조선 최고의 무신, 무인들의 왕이라 불리던 무종 구성복이었습니다. 영조와 정조, 두 임금을 섬기며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했던 그가 왜 역적으로 몰려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 비극의 씨앗은 24년 전 한 노인과 11살 소년이 마주했던 피해 현장, 뒤주 앞에서 뿌려졌습니다. 1718년 조선 최고의 무반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훗날 무인의 왕이라 불릴 구선복이었다. 그의 집안인 능성 구씨는 조선 건국 이래 무과 급제자만 360여 명을 배출한 가히 무의 명문가였다. 왕실과의 혼의를 거듭하며 권력의 핵심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그들의 후광은 어린 구선복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었다. 아버지는 황해도 병마 절도사를 지냈으며 오대조 구교행은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으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닌 권력의 중심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성장은 거침이 없었다. 21세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곧이어 문과에도 급제하며 문과 무를 겸비한 엘리트 인재로 인정받았다. 당시 조선에서 무신이라 하면 흔히 용맹한만을 갖춘 이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구성복은 달랐다. 그는 뛰어난 학문적 소양과 명문가의 배경, 그리고 타고난 무인의 기질을 모두 갖춘 희귀한 인재였다. 젊은 구선복은 가문의 자랑이자 미래였다. 30세에는 이미 황해도 수군 절도사, 곧이어 충청도 병마 절도사로 승승장구하며 능성구씨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승진가도의 일체의 잡음이 없었으며 그의 능력은 당대에도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화려하게 시작된 그의 인생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형벌인 능지처참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를 지탱하던 명문가의 후광과 문무를 겸비한 재능이 결국 그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동력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일수록 그가 짊어져야 할 역사의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으니 구선복의 삶은 1757년을 기점으로 조선의 핵심 군사력을 장악하는 궤도에 오른다. 그는 총융사에 임명되며 군영대장의 반열에 올라섰다. 총융사는 한양과 경기 지역의 방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리고 1765년 마침내 그는 훈련대장의 자리에 올랐다. 훈련대장은 조선 5군영 중 훈련도감의 수장으로 한양 수비의 심장부이자 왕실을 호위하는 최정의 군사력을 지휘하는 자리였다. 이는 조선의 군권을 사실상 손에 쥐는 것을 의미했다. 당시 훈련도감은 숙련된 직업군인들로 구성되어 왕권의 안정과 직결되는 막강한 조직이었으며 그 수장에 된 구선복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다. 동료 무인들은 그를 무종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무인의 왕, 이 얼마나 화려하고도 위험한 칭호인가. 그는 이 자리를 10년 넘게 지키며 군부 내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능성 구씨 가문의 막강한 배경과 더불어 개인의 출중한 능력, 그리고 영조의 깊은 신임까지 더해져 구선복은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의 요새를 구축했다. 그는 단순히 무장을 넘어 조선의 군사정책과 인사에 깊숙이 관여하는 핵심 정치가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토록 높은 자리와 강력한 군권은 그를 역사의 시험대에 올려놓는 촉새가 되었다. 권력이란 달콤한 독과 같아서 정점에 설수록 판단은 흐려지기 쉬운 법. 구선복에게는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이 부족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충실한 무신이었으나 인간적인 고뇌나 정치적 거리를 두는 데는 미숙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뒤흔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이미 그의 발취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1762년 윤달 조선을 뒤흔든 비극 이모화변이 일어났다.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인 참혹한 사건이었다. 당시 구선복은 선전관으로 이 비극의 현장 창덕궁 휘령전 앞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군사 100여 명을 이끌고 뒤주를 둘러쌌으며
8일 동안 세자가 고통 속에서 시내마다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상상해보라. 폭염 속 뒤즈 속에서 며칠을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세자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그 앞에서 서늘한 감시를 이어가야 했던 무관들의 긴장된 침묵을. 야사에는 구선복이 뒤주 앞에서 술과 떡을 먹으며 세자를 조롱했다는 잔혹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이는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즉 후대에 과장된 증오가 투영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의 분위기는 충분히 구선복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무서운 것은 구선복의 행동이 아니라 그를 지켜본 한 소년의 시선이었다. 11살의 어린 새손, 훗날의 정조가 뒤주 앞에 와서 할아버지 영조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 어린 눈에 비친 것은 고통받는 아버지를 무심히 감시하고 있던 훈련대장 구선복의 차가운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한 혹은 방조할 수밖에 없었던 권력자의 그림자는 어린 새손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새겨졌다. 구선복은 단순히 왕명에 충실했을 뿐이었을지 모른다. 군인으로서 임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그의 처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그의 무심함이나 충성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그 당시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 8일간의 비극은 구선복의 삶을 짓밟을 미래의 냉혹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권력에 충실한 도구였던 그는 이제 원한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하고 24세의 세손 이산이 왕위 올랐으니 그가 바로 정조였다. 조정은 일제히 긴장했다. 24년간 억눌렸던 임금의 분노와 슬픔이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모든 이들이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신들을 처단했다. 홍인안을 사사하고 정호겸을 유배보냈다. 거침없는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 비극의 현장 한복판에 있었던 구선복은 처벌을 피하고 살아남은 것이다. 정조가 그를 용서한 것일까? 아니다. 정조의 분노는 구선복에게도 향하고 있었으나 정치적 현실이 왕의 복수를 잠시 유보시켰다. 구선복은 직접적으로 사도세자를 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왕명을 따른 충실한 군인이었다. 그를 처벌할 명분, 즉 법적 근거가 약했다. 게다가 그는 여전히 막강한 훈련대장으로서 조선의 핵심 병권을 쥐고 있었다. 그를 건드린다면 군부가 동요하고 무반 세력 전체가 반발하여 왕권 초기 전국이 안정을 해칠 것이 자명했다. 정조는 비통함과 증오를 삼키며 냉철하게 판단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결단은 정조의 위대한 정치적 인내를 보여준다. 그는 복수라는 뜨거운 감정을 통치라는 차가운 이성으로 제어했다. 구선복은 계속 훈련대장으로 재직했고 정조 즉위 직후에는 병조팡서가 형조팡서까지 역임하며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군림했다. 마치 정조가 자신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는 참을 인자가 새겨주고 있었다. 매일 눈앞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구선복을 대해야 했던 임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정조는 훗날 이 시기를 회고하며 매번 경연에 오를 적마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렸다. 어찌 차마 하루라도 그 얼굴을 태하고 싶었겠는가? 라고 고백했다. 정조의 고통은 구선복이 느끼지 못했던 혹은 무시했던 인간적인 안갚음을 24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다. 구선복이 살아남은 배경에는 그의 강력한 군권뿐만 아니라 정조의 치밀한 고문 정치도 숨어 있었다. 정조는 구선복을 파직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경연에 참석하게 했다. 경연이란 임금과 신하가 마주 앉아 학문을 논하고 정사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정조에게 이 자리는 지적 토론의 장이 아닌 심리적 고문실과 다름없었다. 상상해보라. 아버지가 뒤주에서 굶어 죽던 그 현장을 무심히 지켰던 사내, 그 차가운 얼굴을 매일 마주하고 앉아 유교 경전을 논하며 충성과 의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임금의 심정을. 정조는 이 고통스러운 만남을 통해 구선복의 얼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냉철한 다짐을 수없이 반복했을 것이다. 정조는 그의 재능을 이용하되 그가 휘두르는 권력의 무게를 끊임없이 재고 있었다. 이 시기 정조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홍구경을 최측근으로 등용하고 그에게 훈련대장직을 맡겨 구선복과 병권을 교대로 분점하게 했다.
이는 구선복 한 사람에게 쏠린 군권을 분산시키려는 정조의 의도적인 견제 책략이었다. 구선복 역시 새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홍구경과 손을 잡는 등 기민하게 처신했다. 그는 자신이 정조의 증오 대상임을 알았으나 그 증오가 자신을 당장 무너뜨릴 힘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혹은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해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임금의 원한은 세월의 무게만큼 농익어가는 법. 정조의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 기반을 다지고 구선복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명분을 치밀하게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 매일의 경연은 정조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그 인내 속에서 복수의 설계도가 완성되고 있었다. 정조 초기 권력의 태풍은 홍구경이었다. 그는 정조의 최측근이자 개혁의 선봉이었으며 세도 정권의 효시라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홍구경은 훈련대장이 되어 구선복과 교대로 병권을 나눠 잡으며 구선복의 독주를 견제했다. 구선복은 생존을 위해 홍구경과 연대했고 일시적으로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 균형은 1779년 홍구경의 누이인 원빈 홍씨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깨지기 시작한다. 홍구경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 아들 이담을 원빈의 양자로 삼고 완풍군에 봉했다. 정조는 아직 28세로 건강했으나 홍구경은 완풍군을 사실상 가동궁, 즉 임시세자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이는 정조의 왕통에 도전하는 심각한 월권이었다. 정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780년 홍구경은 결국 실각하여 유배를 떠났고 완풍군은 상계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치적 뇌관이 되어버린 소년이었다. 홍구경이 쫓겨난 후 구선복은 다시 홀로 훈련대장으로 복귀하여 7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는 홍구경의 몰락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 다시 한번 무종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정조는 여전히 구선복을 겉으로는 대우했으나 속으로는 분노와 인내가 뒤섞인 감정을 사귀고 있었다. 정조는 훗날 그가 병관을 손수 쥐고 있고 그 무리가 많아서 갑자기 처치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며 이 시기가 왕권 강화를 위한 와신 상담의 기간이었음을 밝혔다. 구선복은 막강한 권력과 군부의 지지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 방패는 아버지의 원한이라는 임금의 칼날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었다. 이제 정조에게는 구선복을 일거에 무너뜨릴 명백한 법적 근거만이 필요했다. 24년의 기나긴 인고 끝에 1782년 정조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 후궁 의빈성 씨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무뇨세자였다. 정조는 3살도 안 된 어린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며 조선의 미래를 확신했다. 정조의 왕권은 비로소 확고해지는 듯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1786년 5월 무뇨세자가 고작 5살의 나이에 홍역으로 요절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정조는 절망했고 넉 달 후에는 만삭의 몸이었던 의빈성 씨마저 세상을 떠났다. 연이은 불행의 조정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때 정순왕후가 움직였다. 정조의 계비이자 정치적 대척점에 있던 그녀는 정조의 외척 세력을 처벌했던 일로 정조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언문교지를 내려 무뇨세자와 의빈성 씨의 죽음에 독살 의혹을 제기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왕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대왕 대비의 단식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조의 왕권을 겨냥한 강력한 정치적 공격이었다. 만약 세자가 독살당했다면 다음 후계자는 누구인가? 자연스레 홍구경이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상계군 이담에게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11월 상계군 이담이 갑작스레 독을 마시고 자살하는 혹은 독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묘한 죽음들은 정조에게 역모의 그림자를 더 씌우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다. 상계군의 외할아버지인 송큐가 나서서 고변했다. 상계군이 생전에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김정승은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거두 김상철이었고 김상철의 사돈이 바로 구선복이었다. 정순왕후의 움직임과 상계군의 죽음 그리고 사돈 관계로 엮인 구선복의 존재는 정조에게 구선복을 처벌할 명분을 제공했다.
무료세자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비극이 구선복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침내 정조는 움직였다. 영무 사건의 국문이 시작되었고 구선복의 조카 구명이 잡혀와 충격적인 진술을 쏟아냈다. 작년에 홍구경과 문양회의 영모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집안이 관여했습니다. 정조를 죽이고 상계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결국 구선복도 끌려와 자백했다. 그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영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정조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영모라는 명분은 구선복을 처단할 완벽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정조의 분노는 24년간 응축된 증오와 비통함이었다. 정조실록은 그날을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면 홍인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허루한 말에 속한다 라고 기록하며 정조의 극한 분노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조는 24년간 괴로움을 참고 있다가 끝내 사단으로 인하여 법을 적용한다 고 천명했다. 사단, 즉 영무 사건은 정조에게 사도세자 복수라는 개인적인 원한을 왕권 수호라는 공적인 명분으로 전환시켜주는 결정적 기회였다. 1786년 12월 9일 69세의 노인 구선복은 남대문 박자거리에서 능지처참이라는 조선 최고의 극형에 당했다. 무인의 왕이라 불리던 남자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 그의 시신은 사지가 잘려나가는 극형을 당했고 조카 구명 등 그의 일가는 모두 처형되거나 몰락했다. 왕실의 외척으로서 363명의 무과 급제자를 배출했던 능성 구시 명문가는 구선복 한 사람의 파멸로 인해 역사 속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24년 동안 냉정하게 숙성된 복수는 이처럼 철저하고 잔혹했다. 구선복의 처형과 함께 그의 집안은 철저히 몰락했다. 가사는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노비가 되었으며 능성 구씨는 역적의 가문으로 낙인 찍혀 역사에서 지워지는 듯했다. 그들의 후손들은 경상남도 기장군 등으로 숨어들어 성을 바꾸고 숨어 살았으니 그 고통의 세월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영광이 일순간 역적의 낙인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230년이 흐른 2016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야산에서 구선복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 능지처참당해 사방에 흩어졌어야 할 그의 다리뼈가 수습되어 몰래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 비밀을 230년 동안 지켜온 이들은 다름 아닌 수원 최씨 가문이었다. 왜 최씨 집안은 역적의 뼈를 극비리에 수습하여 자신들의 땅에 묻어주었던 것일까? 실록은 이들의 인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구선복이 어떤 은덕을 베풀었거나 혹은 인간적인 연민으로 최씨 가문이 목숨을 걸고 역적의 시신을 지켜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이 발견은 역사가 얼마나 많은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아무리 냉혹한 국가 권력이라도 인간적인 온기와 연민까지는 지워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구선복의 자리뼈는 능지처참의 비극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드라마와 역사의 자비를 상징하는 듯하다. 무인의 왕에서 역적으로 그리고 230년 만에 한 줌의 뼈로 돌아온 구선복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과 함께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질긴 생명력을 가지는지를 말해준다. 정조의 철저한 복수극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인간적인 도리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에 작은 틈을 남겨놓았다. 구선복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인물의 몰락을 넘어 권력의 속성과 인간적 원한의 힘을 보여주는 비극이다. 그는 무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누렸지만 1762년 뒤주 앞에서 자신이 행한 혹은 방관했던 선택의 무게를 끝내 감당하지 못했다. 정조는 24년을 기다렸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왕권 강화라는 공적인 명분 아래 승화시켰다. 구선복을 처형한 후 정조는 장영령을 강화하며 다시는 신하가 군권을 통해 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왕권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정조가 복수를 통해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였다. 구선복의 파멸은 정조에게 냉정한 교훈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춧돌이 되었다. 우리는 구선복의 최후를 통해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무종으로 불리던 그의 이름은 지워졌으나 230년 후 발견된 그의 뼈는 우리에게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진다. 복수가 완성된 순간 정조의 마음이 후련했을지 아니면 깊은 공허함을 느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참혹했던 능지처참의 현장 너머에서 우리는 권력의 정점과 그 그림자가 드리운 인간의 비극을 목격할 뿐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